매주 목요일 밤 11시 5분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이메일 곁들어오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코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시그맨 MC 장훈입니다. 자, 막점 마코의 두 논객이죠. 먼저 오창석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자 자칭 보수의 BTS라고 우기고 있는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혜찬입니다. 그래 뭐 괜찮아요? 보수의 BTS 얘기해도? 네, 뭐 제가 만든 별명이 아니라 주위에서 불러주는 별명이라 누가 한 명이라서? 크게 문제는 광화문에 가면 많은 이제 50대 이상의 태극기. 중장년층이 태극기 네, 들고 계신. 태극기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책 읽고 계신 교양 있는 중년층 이상이 네. BTS 이렇게 부르기 아, 때문에 근데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분은 확인하셨죠? 사실은, 네, 태극기 아니고 성적이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뭐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 만국기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이스라엘 국기 들은 분도 있고요. 네. 세계 자, 평화. 네. 그리고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3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뇌물수수 혐의 등 16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렇게 오래 끌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아니 많은 국민들이 입을 모아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누구 건지 알면서 이렇게 부른 거였습니다. 본인만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2007년 한나라당 이 안에 그 당내 경선 때도 그 광운대에서 했었던 연설 보면 BBK 본인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캠프 대변인이었죠. 그렇죠. 나경원 그 전 의원이 그 주어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때 당시 없었던 게 주어가 아니라 양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판결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징역 17년, 또 벌금이 130억. 일단 김준일 기자, 예. 어떤 죄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혐의가 16개였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뭐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방금 시작을 하셨을 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일단은 다스 그 실소유주 뭐 이제 의혹에 대해서 가장 이제 좀 굵직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BBK 147억 환수와 관련해서 삼성이 그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뇌물 이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 미수수 그리고 매관매직 뭐 예전에 뭐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관련해서 뭐 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뭐 이런 것 등이 다 종합해가지고 17년 2심에서의 17년이 원심이 확정돼서 이제 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징역 17년이 과연 합당한 결과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이 뇌물수수죄가 굉장히 중한 죄라는 거는 법 알못인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10억 원 뇌물수수에 17년. 예, 이게 뭐 과연 맞는 겁니까?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뭐 살인을 했거나 뭐 이런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네. 뇌물죄 형량으로 봤을 때는 또 가장 중하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뇌물 말고도 뭐 횡령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 17년 사실상 이게 17년을 다 살고 나오면 100살에 가깝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형량은 저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뭐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사실은 반발한 모양새거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너무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징역 17년 판결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도 네. 시각이 좀 갈라진 것 같아요. 이거 정치 보복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한 주축으로 또 다른 세력에서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 판결까지 나오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직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반응 여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 부분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그만큼 보수 야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첨예한 갈등을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나올 어떻게 수밖에 보면. 없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렇죠. 예. 삼촌과 이모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러네요.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아, 직계는 아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 보수주의자는 법원의 판결을 다 존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예. 뭐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한 마음은 없지만 일반 시민이자
매일같이 정치 뉴스를 보고 전화 입장에서 궁금증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법원이 확정을 지으면서 다스가 취득한 여러 가지 이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득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스가 굉장히 건실한 중견기업입니다. 1년 매출이 1조 5천억이에요. 어허. 직원이 지금 1,3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접 고용한 직원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이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럼 줄 겁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다스의 소유권을 이제 인정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회사를 주거나 아니면 그 아들인 이시영 씨가 연매출 1조 5천억짜리 거대한 회사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해야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이 전 대통령 거라 해서 감옥 보내고 한쪽에서는 그 소유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대법원 판결 인정합니다. 그럼 이제 17년 뭐 사면 안 받으시면 사시면 되고 그럼 이 다스라는 회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시영 씨에게 주란 말이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소유권 확인을 받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다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만약에 그 소송을 진행한다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내비 경선 때부터 얘기했었던 13년의 거짓말을 네. 바꾸는 거죠. 아하. 저는 어쨌든 뭐 가져가든 가져가지 않든 뭐 본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벌써부터 한간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사면이라든지 아하. 본인이 억울하다든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2007년 한겨레 668호 주간지죠. 한겨레 20일에 이명박의 거짓말이라는 곳에서 이미 지금 드러난 사실을 모두 그때 다 드러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13년이나 걸렸느냐?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피해 고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BBK 관련돼서 이제 피해자들이 모두 이제 고소를 했었고 또 김종백 씨라고 해서 네. 다스에 18년 동안 근무했었던 사람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운전기사를 12년 동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봤을 때 누가 봐도 실소유자다라고 그 당시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은 받아들여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언론과 검찰이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전체 한번 반출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큰 문제가 됐으면 사실은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이명박 정권 자체가 탄생하지 않았을 거고요. 대통령이 되게 어려웠겠죠. 어려웠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좀 됐을려나? 그래? 뭐 그럴 가능성도 전 높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었던 용산 참사 결국 용산 개발 지금 안 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사나 이런 것들도 비껴나갔을 수도 있었다. 아하. 그러니까 역사의 시계를 조금 많이 뒤로 후퇴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준우 기자님.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서 좀 과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도 이거에 무죄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공식 그 논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유죄예요. 측근들도 예. 유죄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측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팩트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하자라면은 그냥 유죄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너무 고령이고 그래서 뭐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감옥에 간 분만 4분이고 네. 망명한 분 1분, 뭐 암살 당한 분 1분, 뭐 이렇게 돼서 이런 잔혹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정말로 너무 가슴 아프다고 개인적으로 이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리고 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언론인으로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가? 그거에 좀 기준을 세울 때가 이거의 교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으니 이후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징역 17년이고요. 벌금은 130억이고 추징금이 57억입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걸 다 과연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각이 자꾸 납니다. 네.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렇죠.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배째라 이렇게 하면 솔직히 과연 이거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남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본인 사적, 그러니까 노년정 주택을 제외하고는 뭐 재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벌금은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이 있고 추징금은 지금 그 사절을 판돈으로 가능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거 말고는 벌금 납부 안 한다면 끝까지 안 한다면 조금 더 감옥에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납부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 집 말고는 사실은 다 납부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죠. 뭐가 제가 있죠? 처음 말한 것처럼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주면 됩니다.
주면 국가도 줘야 그 되는데. 회수에서 그 회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받은 지분만큼 아하. 떼면 160억, 뭐 57억 이거 그냥 납부하고도 사실 남거든요. 연매출 1조 5천억 원의 아주 주요한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어허. 그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이 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네 거라고 판정해주고 나머지 민사적 부분에서 팔짱 끼는 건 저는 아니 사법기관의 근데 그거는 말은 의무가 아닌 것 맞는데 같고 사법기관이 국가가 형벌은 줄 수가 있지만 사인 간의 관계에 개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명박 전 네. 대통령은 아마 이걸 다스를 내 거라고 하는 소유권 취득 소송은 안 내겠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죠. 그 아들인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상속 받겠다. 우리 아버지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네. 받은 사안이다 하면 상속세 내고 이 벌금과 추징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요즘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29만 원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모친의 9만 원이 또 요즘 트렌드다. 쓸데없는 소리 또 하시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돈 없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거 이제 어쨌든 진보 아니, 보수 그거 떠나서 잠깐만요. 고위공무원이 하면 안 전형적인 되니까 전형적인 부탁이에요. 아니 전두환 이거랑 그걸 합쳐. 추징금 낼 거는 내야지. 이 부분과 다른 부분인 거죠. 국가에 빚진 건 내야죠. 네, 국가에 빚진 거는 똑같은 그 거 아닙니까? 부분과 소송이 아직 끝나는 것이고 아직 안 끝난 지금 거고 한강에다가 소금 추징금 티스푼으로 낼 두개 거는 넣었어. 내야죠. 그 결과적으로 다스는 내 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도 자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건강이 악화됐을 때 또는 뭐 만료됐을 때 그때 가서야 이제 이시영 씨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네. 당장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감옥에 가는 대신에 돈이라도 좀 얻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근데 13년 만에 결국은 다스는 이명박 것이다. 그리고 단죄를 이제 했는데 상당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이 무궁무진하다. 저도 몇 일단- 가지가 떠오르는데 예, 일단 뭐 사자방이라고 네, 불리죠. 이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범위예요. 이게 네. 집권 기간 내내 했던 어떤 정책적 결정, 국가 정책과 관련된 거라서 사실은 이거를 다시 한번 들춰볼 수 있을지 뭐 부분 다 검찰이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담합한 것 네. 이런 것들을 밝혀내가지고 뭐 과징금 매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수뢰를 했다 이런 것까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밝혀내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 아까 전에 그 장혜찬 평론가가 뭐 얘기했듯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자방, 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뭐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로 밝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죠. 근데 이 다스 소유주 문제도 이렇게 긴 시간을 12년이 넘는 시간을 걸려서 밝혀냈는데 이거 언제 다 이게 밝힐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은 저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일단 다시 감옥으로 향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다시 그 사람을 불러내서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절차고요. 또 하나는 방산비리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기준입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가 50%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다른 거랑 비교해야 되는데 일반 형사소송은 무죄율이 3% 내외예요. 그러니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고소가 진행돼서 재판이 진행됐을 경우. 근데 왜 50%는 방산비리에서 무죄가 나오느냐? 이 방산이라는 정보 접근 자체에 제한적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재량이 네. 검찰 측이나 재판부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보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로 판명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었고 자원 관련된 부분 또 특히나 해외 자원인 거죠. 뭐 광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또 해당 검증 작업을 또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검증 작업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고 지금 보면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정부 주무부처가 언론사에 조정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24건, 네. 환경부가 22건, 역시나 이게 이제 4대강 관련된 겁니다. 이 당시부터 계속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면서 뭘 못하도록 했고 그 반대편에서는 학자나 교수는 양심을 팔아가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을 팔았다고 해서 어떤 죄목을 그 사람들에게 씌울 것인가 이런 부분도 참 애매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자격증 없지만
여기서 MB 변호를 좀 해보자면 해보세요. 예. 일단 4대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 리먼 브라더스 금융 사태가 터져서 네. OECD 주요 국가들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률 찍을 때 대한민국만 플러스 성장률 찍었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의 효과는 대단히 있었다는 게 대다수 이제 금융 경제 전문가들의 동일한 시각인 것 같고요. 네. 이제 환경 관련된 문제, 치수 관련된 문제가 아마 그때 주요 이슈였는데 이번에 이 물 피해로 전국이 물난리 났을 때 뭐 4대강 보가 있었던 지역은 피해가 덜했다 안 했다 이런 거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좀 정치권에서 떨어진 역사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네. 그리고 우선 자전거 타는 분들은 4대강 아주 좋아합니다. 아라뱃길 막 자전거 풍경 난리도 아니에요. 막 김포 가보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MB가 했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또 너무 섣부는 측면이 있고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투자했던 자원외교의 경제적 성과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를 보는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LG, 삼성 다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 주요 재료로 니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MB의 한국관광공사에서 전 세계 3대 니켈강의 지분을 3분의 1 이상 사놨어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근데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적폐다에서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2배, 3배, 4배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실패한 것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당장 MB가 한 거니까 다 뒤엎기 전에 MB가 한 것 중에도 잘한 게 있으면 예를 들면 니켈 광산 같은 경우는 지금 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하. 그런 건 좀 놔두고 잘한 건 우리 국가적인 이익으로 취하면서 나쁜 것들을 좀 선별해야지 무조건 MB가 했으니까 다 적폐다, 다 범죄일 거다 이렇게 딱 결론을 찍고 보는 시각은 좀 위험하다. 네, 제가 자전거 탑니다. 자전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춘천까지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 네. 그 아라뱃길이나 이렇게 통해서. 아,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탔을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자전거 잘 타기 위해서 4대강을 했다는 건 명분이 아니고 부수적인 효과였던 거죠. 네. 왜냐면 이제 4대강 사업 정비를 하면서 이 인근에 사회인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건설이 많이 돼서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건데 중요한 건 목적이 원래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OECD 경제가 폭락을 했을 때 단기 경제 성장률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가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 침체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K방이요. 엄지척을 해주시네. 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어쨌든 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모든 걸 싸잡아서 잘못되었다. 하나 A to Z까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 광산에 투자했는데 그 광산 자체가 쓸모없는 광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 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돼서 돈이 오갔거나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볼리비아 광산 같은 경우는 아예 개발할 수 없는 광산을 개발했다. 이 부분인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이 자리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논의를 해야 될 거 사실은 팩트 체크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범죄의 연루가 됐느냐 한마디로 하나는 뭐 수뢰가 있었느냐 아니면은 직권 남용을 적용할 맞습니다. 수 있느냐라는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힘들다. 직권 남용을 적용을 하면은 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거는 네. 모든 정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뢰 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 그렇죠. 파기가 어려워서 저는 뭐 약간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지금 파더라도 뭐가 더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처럼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건 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을 때 그 부분을 찾아낸다면 다시 처벌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쉽지 않다고 우리 패널 분들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이나 수사를 했어요. 검찰에서.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그러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게 결국 검찰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BBK 때문에 만기 출소했던 김경준 씨죠. 검찰도 역사의 법정에 같이 서야 한다. 검찰 책임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은 총체적으로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2018년 형제복지원과 관련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검찰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2008년 2월 21일 취임 직전입니다. 검찰에서 다스는 이명박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조사했냐면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 집에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대면 조사를 밥 마쳤거든요. 먹으면서 그죠? 그래서 예. 꼬리곰탕 특검이라고 욕먹었어요. 사실 곰탕 이게 특검. 예. 일반인 같았으면 이 한정식 집에서 대면 조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 당시 특검보, 이상인 특검보는 MB 소유의 영포빌딩 법률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아하. 당시 참여했었던 유상범 현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의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MB의 잘못을 취임 직전 대통령이 가장 힘이 센 때는 재임 기간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파워가 센 때입니다. 하하. 이때 미리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좋은 자리를 보장받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네. 지금의 무죄하다라는 것이 한 번에 다 뒤집어진 상태가 돼버렸단 그렇죠.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여기에 윤석열 총장도 있고요. 최재경 중수부장도 있고요. 그 당시 이름만 말하면 모두 날고 긴다는 에이스 검사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특수 출신 검사들. 현직 지금도 있는 사람들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사과의 메시지는 한번 내야 된다. 뭐 할 말 있습니까 혹시? 네, 할 말 많죠. 네. 말하려고 나왔는데 말해야죠. 네. 물론 일단 윤석열 총장이라는 핫한 이름이 나왔으니까 네. 그 당시에는 윤 총장이 이 특검에 뭔가 수사를 지휘할 위치는 아니었다. 네. 그리고 분명하게 2018년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게 바로 윤석열 총장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아하. 참 수사가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권을 떠나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참 힘들구나. 그래서 물론 스케일은 다르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지연시켰던 동부지검 검사들이 전부 다 영전했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스케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스케일의 차이가 그래서 크죠. 더더욱 검찰 개혁에서 검찰이 잘못한 거 많죠, 그동안. 그래서 검찰 개혁의 초점이 살아있는 권력을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자유도를 줘야 된다. 아하. 그 부분에 저는 방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그 당시 최소한 이 특검의 지휘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특검이 계속 진행될수록 처음에 안 나왔던 내부 폭로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다스 격리실 직원의 폭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1차 특검에서 안 나오다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이 좀 약해진 무렵부터 아하. 박근혜 정권 시점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같은 당 출신이지만 사이가 진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면 첫 특검의 수사 미진도 아쉽지만 이 폭로라던가 자료들이 뒤늦게 풀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입시장원도 할 말 있죠. 네, 저는 사실 뭐 검찰도 책임이 크지만 전 누구보다도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의 책임이 제일 크지 않나 이런 아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후보 검증은 분명했을 텐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뭐 그리고 그때 당시 아까도 언급했지만 네. 나경원 대변인 BBK 설립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주어는 없습니다. 나는이 아니고 네. 저는도 아니고 BBK 설립했습니다. 이렇게만 그 당시 얘기했었죠. 보면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광운대 특강 영상에서 네.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한나라당으로 가서 30억의 딜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이 영상을 가지고 있다. 이 풀 거다 돈 안 주면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다가 이제 잡혀간 분도 있고 했는데 저는 뜻밖의 박형준 아하. 교수가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 입당해서 부산시장 부산시장 준비한다. 출마를 네. 밝혔어요.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만약에 진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후에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한다면 네. 박형준 당시 캠프 대변인은 이 유탄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 민주당이 공격하느냐? 민주당 공격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광역시장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칩니다. 그럼 상대 후보가 이거 계속 꼬리 잡을 거예요. 당내에서? 이명박에 대한 잘못을 함께 같이 갔던 사람이 어떻게 부산시장이 되겠냐라고 같은 당에서 분명히 비판할 거란 말이죠. 이거를 박형준 후보가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아하.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죠. 대표적인 친이 인사였죠.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당선 최종 학교 유력이라고 뜨잖아요. 네. 선거하면은 그 당시 차를 같이 타고 갔던 사람이 이명박 당선인 네. 그리고 박형준 대변인이었습니다. 아, 그 친하네요. 정도로 실세였어요. 아. 때려 뗄 수 없죠. 참 지엽적인 거 많이 알아요. 별로 굉장히 중요하지 중요한 않은 내용입니다. 것들. 디테일이라고 굉장히 보진 중요한 않으십니까? 참 본질과 동떨어진 걸 참 많이 하는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 스케일이랑 사자방이랑 비교하는 건 너무 지엽적인 사람이야. 아니 근데 그 정말 지역구 선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선됐을 때 바로 옆에 탄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최측근이고 실세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운전기사가 아니고 처음에 박형준 씨 같은 경우는 네. 박형준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친이계 최측근이란 걸 부정할 사람은 없는데 이 친이계의 어떤 권력을 잡았던 시대 자체가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평가는 아마 스스로는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당내나 뭐 부산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려봐야겠죠. 네. 당내 핫할 겁니다. 근데 제가 두 분을 보니까 왜 이거 주목받는 시사평론가인지 알 것 같아요. 야, 끼워 넣기가 보통 와, 보통 스킬이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 대단하신 게, 야, 그 두 아이 분 다. 군대 문제하고 사자방하고 네. 군대도 그 뭐 별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법무관 입장에서는 그걸 같은 동료를 다니고. 보통은 시도도 안 하거든요. 흐르는 강물에 자꾸 소금을 칩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점. 그런 뜻이다. 그런다는 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권력 수사 얘기를 하면서 또 공수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재명 지사도 얘기하고 정세균 총리도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 탄력을 좀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공수처는 네. 사실 지금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야당에서 2명을 추천했고 아마 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검증 작업 거치면서 파국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은 진행이 되고 파국이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여당이 추천한 후보, 야당 후보 위원들이 반대하겠죠. 여기서 조율이 잘 안 이루어지면 파국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당이 법 개정 카드를 꺼낼 텐데 네. 그러면 정말 21대 국회 전반기에 아무 일도 못하고 그 법 개정만 가지고 싸우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중립적이고 야권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후보자들을 여당 위원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저는 첫 번째 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그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근 확정 판결이라는 무관한 정치적 흐름이 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수처가 잘 발족돼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여권과 청와대에서 답해야 될 선결 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특검인데 특검을 일단 논외로 치고라도 대통령께서 공수처 공약 걸 때 이거 고위공직자들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엄정한 칼날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을 감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 특별감찰관인데 네. 법으로 무조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3년 넘게 공석입니다. 그럼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3년 넘게 법을 어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청와대 안에 두면서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바깥에 공수처 만들어서 감시하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같이 해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나머지 공수처 논의도 순항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걸 임명한다고 해서 야당에서 협조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내부 비리를 캐내지 못할 것인가, 민정수석실과 공직기관 비서관들이 할 수 있는 또 내용이거든요. 법이잖아요. 네. 법을 어기고 있는 거 맞죠? 그 법을 만약에 따른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오실 건지 야당에서 저는 안 따라오실 야당이 안 따라와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법을 지킬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공수처 하기 전에 선결 과제로서 해라. 그냥 일반 법을 따르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마치 딜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맞춰주면 우리도 해준다. 근데 여기 맞췄는데 안 하면 이게 뭐죠? 이게 사실은 이게 법은 당연히 지켜라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되죠. 근데 네. 임명하면 되는데 그 뒤로서 이걸 정치적 조건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야당도 이미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공수처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이걸 딜로 세우지 않고 그러면 첫 번째 정결 과제로 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으면 상관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이 안 될 당연히 따라야 될 법적인 건데 안 하고 있으니까 딜까지 되게 된 거고 이게 딜이 돼버린 건 사실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는 청와대의 탓이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처음 밝혀낸 단서가 바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병우 민정수석과 대립을 통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마리들이 풀려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 넘도록 임명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만큼은 청와대가 변명의 여지가 아예 없다고 봅니다. 야당이 공수처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진정성 안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공약을 봐서라도 지금 3년 동안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사죄해야 될 상황이지 우리가 시간 보고 천천히 임명할게 이런 자세로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의 일환이거든요. 네. 탄력을 좀 받을까요? 일단 뭐 당초에 그러니까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라는 거에 목적에 이것도 다 포함이 됐죠. 예전에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뭐 모욕주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권력의 눈치 보기 뭐 이거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거가 뭐 밝혀졌다고 해서 엄청나게 힘을 받는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명백해진 거죠. 사실은 좀 더 명확해지고 명백해졌다라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에 더 이상 이제 끌지 않은 명분이 생겼다. 아하. 더 이상 야당의 지체 작전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은 좀 명분이 좀 더 생겼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네.
뭐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가 좀 있네요. 네.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요. 이 판결 나오고 판결문에 잉크도 바르기 전에 재수감이 되기도 전에 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사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그런 언론들을 향해서 뭐 사면 발의한 언론에서 사면 발의 언론이라고 사면 빨요? 발의 사면 발의 왜 웃어요? 장희성이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아, 역시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왜 웃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사면을 발의했다. 어쨌든 사면 얘기가 벌써부터 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되는 겁니까? 자 크리스마스 특사. 그 얘기 벌써 나와요? 특사.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 뭐 본인이 한 이야기는 아니고 아니죠. 저는 크리스마스 특사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가능성이 매우 그럼 낮다고 내년 보고요. 광복절 3일절은 가능합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다음 대선 전쯤이 아하. 사면이 검토될 유력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고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유불리 떠나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하는 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낫다고 봅니다만 정무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주면 이 보수 정당에게 더 불리해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구치소에 있을 때 오히려 동정 여론 같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고 아하. 이분들의 거치나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당내에서 일단 토론거리가 아니라 네. 아니 그래도 감옥에 계신데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분들이 나오면 특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면 친박과 비박의 해묵은 갈등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무고다 다시 옹해야 된다고 하는 뭐 우리 공화당 같은 세력들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는 게 정치공학적으로는 보수 정당에게 하등 유리할 게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이분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 죄는 인정하되 사면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오래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1년 좀 더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은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훨씬 더 빨리 협조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만큼 빨리 나오는 거죠. 뭐. 자 사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뭐 추징금부터 일단 빨리 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면의 기준이 뭡니까? 전직 대통령이라서 아니면 고령이라서 아파서 수면 무호흡증이라서 네 근데 개? 이런 기준이 아, 네.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되냐는 거예요. 아하.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왜 더 가벼운 책임감을 가지고 벌써부터 나오려는 얘기를 언론에서 본인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면 국민 통합이라고 했는데 과연 국민 통합이 될 것인가?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싫어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싫어할 거라 봐요. 지금 5년 기간 동안 사실상 많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네. 5년도 살지 않았는데 지금 17년형을 받고 지금 1, 2년 말고 1, 2년 살다가 1년 살았어요, 1년. 예.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면된다? 사실 그건 법의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한 몇 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기 출소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살 때 둘 다? 100살은 아니잖아요. 100살은 아니고 96세, 97살. 7세 뭐 정도인데 어쨌든 그에 준하는 사실은 이제 17년형 받으면은 모범수로 복역했을 경우에 다른 일반 아하. 범죄자들도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준과 동일한 잣대로 가야 되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더 빨리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더 박탈감 느끼죠. 네. 형벌에서도. 가장 어이없었던 건 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네. 본인이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안 했는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네. 반성을 해야 그때부터 사면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랫동안 다스는 누구 것이냐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할지 그것도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또다시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언급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문 대통령 1호 공약입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최근 가까스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적극 행사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처장 임명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2라운드로 접어든 공수처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걸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됐지만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순탄해 보이진 않습니다. 야당목 추천위원회 그 비토권이 있기 때문인데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처장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에 협조를 할지 국민의힘 여전히
반대하고 계속 반대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공수처라는 네. 기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와 무관하게 일단 법적인 절차는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추천위원을 꾸렸죠. 국민의힘에서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처장이 임명이 안 되는데 원래 그러려고 만든 제도예요. 2명의 동의까지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 추천위원 2명 중에 한 사람은 동의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 무조건 여당 편향적인 친여 인사를 처장으로 추천하지 말고 야당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인사를 추천하라는 게 이 비토권의 핵심 취지이고 아하. 이를 근거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야당에게 불리한 제도 아니다라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을 설득했었기 때문에 이 비토권 자체에 대해서 이제 와서 말하는 건 이 공수처법의 취지와 조금 어긋난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네.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죠? 이제 공수처장 후보들이 쭈르륵 리스트가 올라올 거잖아요. 네.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근데 거기에서 아마 중지를 모은 후보들은 나머지 5명.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당연직 추천위원이나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아무래도 최종 후보 리스트를 고르게 될 텐데 나머지 2명,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봤을 때 고개를 끄덕일 인사를 추천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납득하겠다. 그러면 뭐 반대하고 말고 없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고요. 근데 고개 끄덕이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논란이 되는 인사가 오게 된다면 네.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황교안 전 대표 정도 되면 거기 끄떡 걸릴까요? 윤석열 총장이나 뭐. 좋습니다. 저 표정 보십시오. 자, 맞는 말인데 한동훈 검사장을 추천합니다. 한동훈요. 네. 자, 말씀은 재판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말씀은 네. 맞는데 비토권 보장을 해주는 게 법의 취지겠죠. 다만 야당의 공수처 추천위원 2사람이 지금 추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력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현 변호사가 네. 좀 가장 두 분 중에 더 문제를 이제 삼고 있는데 네. 일단 이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 아하.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이제 그 새누리당 추천으로 하게 네.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족들한테 고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위원이. 예, 위원이 방해하고 있다 해서 고발을 당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는 공수처는 위원이다라는 발언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그런데 공수처 위원으로 앉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위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앉혔다라는 거는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이제 여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건 몰라도 공수처를 위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으로 만들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웃어요? 위헌, 이헌 이게 생각나가지고. 위원, 이원, 네. 추천위원.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이 국민의힘의 뜻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잠깐만요. 이 공수처는 이헌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현이 위원이라고 생각하는 위원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 아니었습니까? 이현 변호사가 이미 위원이라고 그런 정도의 센스가 있었으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보수가 이거 고질적으로 안 웃기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사실 네. 이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후보자 추천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맞죠. 이게 모순인 게 맞는데 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대 총선, 20대 국회 패스트 트랙의 악몽이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 머뭇거리고 여기 협조 안 하면 또 패스트 트랙처럼 법안 개정해서 아예 야당 의원이 야당에서 이 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릴 수 있겠구나. 실제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고요. 아하. 그렇다 보니 할 수 없이 추천한 것뿐이다. 그러나 추천했으니 그 안에서 제가 말했지만 이 위원회가 돌아가게 구성되게 하는 방법은 그 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네. 발목 잡기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잡을 이제 것이다. 이현 변호사 때문에 네. 가장 크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물과 타이밍상 발목 잡기 하려는 의도가 너무 보인다. 네. 사실 더 이상 끌 이유가 없거든요. 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명분도 솔직히 저는 부족해 보입니다. 여전히 공수처에 대한 도입 여론은 국민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법 개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갑자기 민주당에게 나빠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을 해놓고 우리가 할 건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안 좋다라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논란이 없으면 된다고 했는데 논란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이거 별로 논란이 안 될 것도 큰 논란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애초에 망가뜨리기 위해서 또는 민주당이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을 닦아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위헌 판결 나오고 나서 이제 답하겠다고 했는데 판결 나오기 전에 후보 2명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시간 살짝 끌어서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이 명분, 요 작은 명분 설정을
한 거 정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비토권을 어느 정도 행사하면 3번 정도 이상 행사하면 그냥 법 개정을 해서 연내 마무리 짓겠다. 이런 게 여당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까지 할까요, 진짜? 일단 지금 이제 그 야당의 어떤 입장을 좀 우리가 예. 살펴보면은 공수처를 반대하잖아요. 근데 반대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약의 1호였어요. 총선 공약 1호. 총선 공약 1호인데 같은 지금 느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공수처 위원을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거인 얘기인 즉슨 그냥 반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임명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네. 뭐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여당이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권 지지자들의 중론이거든요. 뭐 야권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 사실 이번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 민주당이 뭔가 우리가 이걸 했소라고 내세울 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공수처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건 해야 해야 됩니다. 된다. 네,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연내가 네.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고 아마 민주당에서 칼을 빼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법이라는 한자를 왜 적어놨어요, 여기? 대부분 법자를 크게 적어놨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아하.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명히 국민 여론에 있어서 네. 법 개정을 하면은 이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야당 없다고 했지만 야당 뭐 정의당도 있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도 있고 시대전환도 있고 기본소득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당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절차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반발 여론을 저는 마사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사지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듬어 주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걸 강행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외면한다거나 그럼 앞으로 이제 공수처를 이렇게 독단적으로 통과시켰으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해야지 이런 식의 정당 이동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네. 야당에서는 계속 이 공수처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수사 관련해서 특검 둘이 같이 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여당에서 이걸 받고 특검 받고 공수처 설치 같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래요? 드는데 이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검찰을 믿지 못하고 처음에는 여권 인사, 그 후에 또 야권 인사 이제 불거져서 그럼 이도저도 못 믿으면 특검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죠. 근데 검찰을 믿어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기류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정치적 딜을 해서 이거 주면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싫지만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정부의 수건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라기보다는 민주정부의 수건 사업인 공수처 출범을 동의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공수처 특검 이제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검하고 같이 하면 야당도 찬성을 할까요? 뭐 기류가 좀 바뀔 수 있겠죠. 아. 제가 요새 참 좋아하는 문장이 특검을 반대하는 자 범인이다. 이런 문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캥기는 게 없으면 저는 언제든지 저에 대해서 특검해도 됩니다. 제가 뭐 나쁜 짓 한 게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여권이 로비로부터 자신 있겠다 싶으면 특검하면 땡큐죠. 그 특검에서 결백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오히려 검찰들이 뭐 룸사롱 접대받았다, 향응받았다 이런 게 드러날 거니까 반대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은 너무나 많은 서민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기 때문에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야당도 그러면 이 바터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오창석 평론가와 다르게 이 딜, 바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민주정치의 주요 작동 원리라고 보는데 전형적인 이 상인의 바터 차원으로 이 공수처에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특검과 공수처가 바터라면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만 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이 딜과 무관하게 최소한 3년 동안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비서실장 정도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빨리 임명을 해야 나머지 단추들도 좀 풀리게 될 것 근데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공수처가 설치되면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네.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최순실 특검 얘기하면서 특별감찰관이 밝혀냈다고 하는데 집권 3, 4년 차에 밝혀냈어요. 3, 4년 차에 밝혀낸 것이 능력이라고 하면 3, 4년 동안 못 밝힌 건 오히려 무능하다는 걸 반증하는 근데 그걸 겁니다. 못 밝히게 하려고 3, 4년 동안 그럼 지금 임명을 안 하고 비워두는 겁니까? 아니, 뭔가 나올까 봐? 국정농단이 일어날 게 없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2007년에 이미 불거졌던 내용입니다. 이명박 캠프에서 국정농단이 있을 것이다. 청와대 최 실간을 내부에 벗어나지 어떤 못할 잘못이 것이라고. 있을지 모르는데 5년 아예 지난 그 적으로 자리를 가만히 비워두는 건 있었다는 너무나 거는 오만한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죠. 그 청와대 법을 어기면서 식구가 다 거짓말했다는 이 불법에 거예요. 대해서 이렇게 옹호해도 되는 겁니까? 특검- 이 자체가 불법인데? 특검 관련해서는 두 분 다 뜻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공수처가
뭐 출범하려면 설치되려면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특별감찰관 제도는 조금 달리 조금 얘기하는 것 법 같습니다. 한자 적으셨잖아요. 그 네. 불법에 대해서는 옹호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을 네. 하는 거는 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죠. 자, 또 오늘 많이 만들어내네요. 특검을 반대하는 자, 네가 범인이다. 탐정 김전일 같아요. 네. 저 좋습니다. 반대했는데 제가 범인이었군요. 저도 범인에 가깝네요. 좋습니다. 결국 이 공수처 끌면 끌수록 여당도 별로 안 좋거든요. 연내 처리하겠다라는 입장 같은데 이 연내에 탁 설치한다. 이게 김준 기자 말씀처럼 여당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뭐 별로 한 게 없어서 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내년 넘어가면 선거잖아요. 아, 예, 선거에 휘말리면은 더 정치적 의도, 뭐 이거 길게 끌어서 꼭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가 최적의 타이밍이다. 내년 4월 지나면 또 대선입니다. 바로. 대선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아하. 가면은 이제 이건 더 큰 논란이 불거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이라는 시한을 이제 민주당이 정한 것이고 그거는 그냥 공수처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냥 상식적인 타임라인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수기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그렇죠. 있었고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지금 개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내라는 시한을 그런 의미에서는 여당이 아마 타임라인을 두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낙연 대표의 어떤 뜻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도 또 대권 주자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두 가지인데 네. 선거가 들어서면은 예. 어떤 법안도 사실 통과시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제 편향된 시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 네. 또 선거 때는 각 정당마다 선거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집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애초에 7월 15일이었어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대권 주자가 확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낙연 당대표 시켜줬더니 뭔가 한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수건 사업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나도 이걸 통과시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당대표 시켜줬더니 이것도 통과를 못 시킨다면 이 사람이 대권 후보로서 어떻게 믿음을 주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인 입장상도 본인 스스로가 빨리 통과시켜서 매조지를 지키고 싶을 겁니다. 공수처법 야당은 뭐 선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현 변호사 위원 괜찮지 않습니까? 라임이 좋은데 자기 전에 여러분 웃게 될 좋습니다. 거예요. 네. 왜 위원입니까? 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지적하고 네. 있는데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하다가 네. 이 연루된 게 밝혀지면 바로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걸 공수처에서 미리 이 첩보를 캐고 어떻게 보면 덮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아하. 그리고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수처가 여건 편향적일 거라는 전제를 하고 본다면 또 다른 옥상옥이 생겨서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의 객관적인 수사를 커트라인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도록 한 그 권한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건 공수처장뿐만이 아니라 네. 공수처장이 또 공수처 수사 검사들 임명할 거잖아요. 이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임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수처 검사들이 계속해서 임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뭔가 또 앞뒤가 안 맞는 이 공수처 검사들 물갈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쟁, 우리가 산하기관, 공공기관장들 정권 바뀌면 다 사실 임기 보장돼 있지만 나가게 한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무적으로 이거 야당이 잘못 말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공수처 이슈가 다음 내년 재보궐선거나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면 야당한테 유리할 게 없습니다. 아까 오창석 평론가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는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야당이 주요 공격 지점으로 대상으로 삼아야 될 포인트는 부동산 시장이나 전월세, 경제와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오히려 크게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말려서 이 정치적 이 갈등의 최초 전선이 공수처가 되어버리면 아하. 이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만약 처장 임명 계속 안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더 유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야당이 양보할 부분은 좀 양보하면서
그래 공수처 잘 되나 한번 보자 발족시켜버리고 야당은 전세 문제라던가 부동산 문제, 쪽으로? 경제 문제 이런 쪽으로 좀 키를 돌리는 게 다음 선거에는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지도부에 이런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몇만 됐어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예. 지금 독소조항 얘기했던 거는 이미 공수처 출범할 때 작년 패스트트랙 통과시킬 때부터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가져왔던 문제고 여기서 돌아봐야 될 게 지금 공수처 출범의 목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고 했느냐. 이 검찰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이 독보적인 이 조항들을 권한들을 이첩시키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문제점으로 불거져서 공수처가 온 것이지 네. 공수처가 최종 목적, 최초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국민의 여론은 지지 여론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 이 여야의 공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좀 기시감이 듭니다. 아하. 결국은 했던 논란이 나중에 또 다른 것이 넘어갔던 것이 다시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네. 과연 무엇을 위한 논란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혼 논란도 그렇습니다.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좀 공부를 저도 해봤어요.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왜 과연 국민의힘에선 이걸 반대하고 민주당에서는 밀어붙이는 것인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뭐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수사 범위나 통보 의무, 기소 권한 이런 것들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준일 기자가 그 통보 의무라든지 특히 기소권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달라요. 네. 기소를 하냐 마냐 이 부분은 독소 조항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 일단 뭐 그걸 표현을 독소 조항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없애야 되는 독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견이 있다. 얼마나 다 이게 아하. 적절히 견제가 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느냐. 뭐 이 논란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설명드리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해보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처음으로 이게 독소 조항이니까 이거를 뭐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아요. 뭐가 네. 문제인지. 그러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해보면서 그렇죠. 찾는 게 맞다라는 거고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수사범죄 통보 의무 같은 경우에는 야당은 삭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범죄 인지하면은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게 여당안이 그렇고요. 기소 권한 같은 경우에도 야당에서는 삭제하자라고 그렇죠. 검찰이 해야 된다. 기소는. 그런데 이거는 공수처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이제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고 뭐 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일치하는 것 일치하죠. 같아요. 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왔으면은 일단은 출범시키고 네.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게 국민 여망이다 이렇게 보습니다. 결국 야당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 공수처가 권력의 신여가 되는 게 아니냐. 박형준 전 의원도 얘기했어요. 권력 비리 세탁소.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또 힘을 공수처에 집중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네. 우리가 검찰 개혁하자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 인지 수사 대폭 축소시켰는데 공수처는 수사도 하게 하고 기소도 하게 하면 이거 검찰 개혁의 본질과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기소권 안 줘도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이거 거부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민 여론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고 네. 원칙적인 차원이고요. 범죄 수사 통보 의무. 이 통보의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첩보 단계에서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면 그 첩보가 만약 사실일 경우에 공수처에 만약에 누가 친한 공수처 검사가 있으면 네. 이런 첩보 들어왔다더라. 한 명이 아는 것보다는 두 명이 아는 게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해당 범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꼬리 자르기 하거나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커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삭제가 어려우면 첩보 단계가 아니라 최소한 뭐 대검 반부패부나 지휘부에 보고될 정도로 윤곽이 뚜렷해지면 그때 이관하는 방향으로 좀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여도 야도 한 발짝씩 양보할 수 있지 않은가. 장혜진 평론가는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해서라도 공수처가 출범되고 설치되는 게 맞다. 위법 사항이 계속 지속되는 것보다 그게 맞다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반부패를 거쳐서 네. 만약에 이제 공수처에 이제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지검장들 꼭 반부패부를 거쳐서 총장한테 보고하고 법무부에 알려달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가끔씩 띄어먹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논란이 돼서 그렇죠. 첩보 단계라고 또 얘기합니다. 국가 사실은 앞에. 이제 네. 말씀하셨던 이 독소 조항 네. 그리고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공수처 출범 단계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있었을 때 위헌 소지는 없다. 근데 거기에 많아서 많은 법률학자들이 위헌 소지는 없으나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까지 모두 국민 여론이 수렴이 된 상태예요. 이게 최초에 나온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출범을 시키고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수처 말고 또 해야 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국감 이후에 급부상한 윤석열 대망론. 진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뭐 15%, 17% 정도까지 됐는데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러브콜 보내고 있고 여권에서도 대권 상대로 나오면 윤나땡, 윤나쌩, 윤석열 총장 나오면 땡큐 이런 말까지 좀 돌고 있는데요. 정치권에 부는 윤석열 대망론 짚어보겠습니다. 자, 15%, 17%. 윤석열 대권 지지율이 지금 3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거품일까요? 아니면 쭉 올라가는 상승세를 탈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일시적 거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일시적 거품이라고 하면 뭐 다음 달이나 내년 초에 갑자기 꺼져야 되는데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15, 17%면 뭐 거품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지지율이 네. 이제 두 자릿수 이상 넘어가면 주위에서 윤 총장 가만히 있어도 이 거품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들 아하. 새가 알아서 모이기 마련입니다. 네. 외부에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세가 당분간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네. 윤석열 총장 지지율 높아지는 게 국민의힘에서 전혀 좋아할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매기 효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을 잡아먹는 황소개구리 효과가 될 수 있어요. 황소개구리 효과다.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차원, 야권 차원에서는 아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수치인 것 같고요. 윤 총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대권 주자로 이제는 뭐 어떻게 이름 빼달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네. 지지율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 지지율을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윤 총장이 혼자 커서 만든 게 아니라 윤 총장을 때린 사람들. 저는 이 지지율의 절반 이상의 지분은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때리면 이 지분은 꺼집니다. 근데 계속 때리면 이게 앞에 이자가 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싫으면 고마 때려라. 많이 못다 해가. 이렇게 좀 이제 그만 정리를 해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못다 아이가 그만 때려라라고 근데 얘기합니다. 뭐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뒤에서 미는 것도 국민의힘은 있고? 사실 좋아하잖아요. 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여왕벌이 나타났다라고 굉장히 아하. 반기고 있어요. 예. 과연 그것이 진짜 국민의힘 측의 입장에서 좋은 것인가? 결국은 야권에 강력한 대권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정당 내에.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인사, 심지어 현직 공무원인 사람을 강력한 야권 후보로 지금 분류를 해서 네. 야권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은 10% 두 자릿대가 없습니다. 한 자리죠, 거의 다. 네, 모두 한 자리고 5%,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 2%. 어려워요. 네. 물론 그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20, 30%는 국민의힘 지지율만큼 대선 후보는 받을 겁니다만 네. 지금으로서는 정당에 속한 사람이 유의미한 득표율을 받는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무소속이에요, 현재.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기 정당 내 사람을 제대로 한 명도 못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아주 놀랍게도 무소속 홍준표 후보 뒤를 잇는 사람은 오세훈 후보예요, 또. 아, 원외예요. 원외에 그러니까 있죠. 원내에 파괴력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윤나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 다른 비리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네. 국민의힘 내부 단속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여권으로서는 계속해서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네. 왜 계속해서 좀 이제 뭐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긴 네. 하지만 좀 일부러 그러는 건가? 이상해요. 결국엔 돌고 돌아 여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일부러 때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때리면 지지율 올라가서 잠룡들 다 없어지고 그런 것도 있나요? 그 이제 좀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그 뭐 여러 조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가장 불신하는 언론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조선일보가 1등이 해요. 네. 근데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 어디냐고 또 물으면은 조선일보예요? 뭐 상위권에 있습니다. 1등은 아니더라도 네. 5등 안에 들어요, 조선일보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인지도입니다. 네. 알아야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아닌가. 네.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네.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윤석열 총장, 예전에 우리가 검찰총장 이름 알았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선수들은 알겠죠. 뭐 김종빈 총장, 뭐 문무일 총장 뭐 쫙 있지만은 일반인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갈 때까지 많이 올라갔다.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간다? 당분간, 당분간 조금 더 올라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권에 대안이 없는 아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략적이냐 안 전략적이냐, 여권이 때린 뭐 추미애 장관이 때리는 거 이거는 제가 뭐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내년 7월까지 사퇴를 안 한다라면은 비슷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계속 얘기는 하지만 뭐 매기 효과 그리고 흥행을 좀 몰기 위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좀 등장하는 게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자당 후보는 아니에요. 어디로 나올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좀 계륵일 수도 있고 딜레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건 윤석열 총장이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게 국민의힘이 원하는 띄워주고 계속. 네네, 띄워주고. 가장 좋은 효과일 겁니다. 그럼 누가 떼요? 네, 뭐 그거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당내에서도 뜁니까? 나와야 되고 아. 본인은 측근들 말에 의하면 이제 너무 연로하기 때문에 예. 직접 도전할 의사가 없다. 없다.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또 정치는 모르는 거니까요. 생물이니까요. 사실 국민의힘에도 후보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인지도 당에서 판을 깔아주고 조명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대체적인 당내의 평가가 아하. 다른 건 잘하지만 그 대선 주자들 판 깔아주는 건 못하고 있다거든요. 근데 저는 판 안 깔아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는 내년 재보궐 이후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반전될 것 바뀔 같아요. 것이다. 예를 네. 들면 뭐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야권이 좀 우세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정치권에 있고 서울시장은 박빙이다. 원래라면 사실 지금 여권에게 유리한 지역입니다만 네. 이 전직 시장과 관련된 문제로 이루어진 보궐이기 때문에 박빙일 것이다 관측이 나오는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야당 후보가 좀 약진하고 선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대선을 바라보는 정치의 시간으로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네. 윤 총장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식의 폰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야당에서 부산시장 당선되거나 아니면 또 서울시장 당선되면 그 당선인들이 지지하는 대권 후보가 있을 거잖아요. 아. 러닝메이트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러닝메이트 역할을 했던 대권 후보들이 또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서 클 거기 때문에 저는 거품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년 4월 가까이 재보궐이 다가오게 되면 윤 총장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네. 저는 좀 궁금한 것이 그 지금은 원내에 있진 않지만 당내에 있진 않지만 이 홍준표 의원 나름 또 이제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분이시고 정치 구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발언을 좀 예의주시하게 되는데 윤 총장에게 정치권으로 와라 환영한다 이런 뜻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홍준표 의원의 속마음 들어와 홍준표입니다 이런 느낌인데 네, 본인도 대권 주자로서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아니 텐데. 본인은 재수생이에요 한번 했잖아요 일단 네. 했고 본인이 적장자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말씀하셨듯이 정치 구단 뭐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 박지원 의원한테 주로 붙기는 했는데 굉장히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실제 지금은 이렇게 인기가 있지만은 내가 이 당 내에서나 뭐 이렇게 보수 경쟁자로 만약에 붙는다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장해찬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불쏘시개로 윤석열을 이용해서 내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앙숙은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또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극 반기는 걸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 국민의힘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제3지대를 또 설정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윤 총장이 죽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만약에 윤 총장이 대선 후보급 주자로서 계속 영향력을 꾀한다면 네. 본인이 대선에 뜻이 있다면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거나 그 전에 던지고 나와서 던지고. 독자 세력화를 해야죠. 해야 되겠죠. 근데 과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만한 바람이 과연 저는 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을 검사로서 참 좋아합니다. 네. 이분이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희소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사실 뼈아픈
정말 뼈아픈 기소를 한 담당 검사거든요. 지금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해서 마냥 반길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검사 윤석열은 좋아하지만 정치인 윤석열 지금의 시대 정신 이제 뭐 전기차, AI 뭐 이런 시대에서 네. 경제와 이 신산업 전문가, 혁신 전문가가 리더십을 가지길 원하는 게 국민 다수의 중론일 것 같고 이분이 법조인이자 강골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까지 돼서 이 바람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건 다소 무리수가 있다. 물론 예외가 있다면 아주 유능한 경제 전문가와 이 연정 구도, 러닝메이트가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네.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윤석열 혼자만으로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도 본인에게 득될 게 없고 그리고 혼자 갔을 때 그렇게 전망이 전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삼촌, 이모, 삼촌, 이모. 삼촌을 기소했던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권의 대권 주자를 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해요. 네, 일단 저도 독자 세력을 예. 해야 된다. 만약에 하고 독자 세력이다. 싶다면, 예. 왜냐면 국민의힘 들어가는 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역시장급, 네. 지자체급만 해도 당내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선 후보를 무슨 전략 공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거 하는 순간 사실은 그 정당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뛰어들었을 때 당내 경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나와도 저는 당내 입지가 없으면 네. 당내 경선을 패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죽는 길이고 그렇다면 독자 세력 안철수 후보도 말했지만 그 전에 2002년 월드컵 바람을 불고 온 정몽준 후보도 있었습니다. 정몽준.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 원샷 딜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딜을 할 수는 있다. 그 원샷 딜을 열어두고 걸어간다면은 가능성이 조금은 열리지만 정당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일단 당내 입지가 전혀 없고요. 두 번째, 정당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웠던 게 이 정치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오해받기 쉬워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나 인사청문회 뭐 국정감사 이럴 때는 아니 여당 너네가 청문회 통과시켜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윤석열 총장을 몰아세우냐 뭐 이런 식으로 각이 서거든요. 언론도 뭔가 윤석열 총장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 거 없어요. 천미경 감독이 들어갑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기문 후보의 사례를 돌아봤을 때 사실은 정치적 내구력은요. 맷집입니다. 이 맷집을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 국정감사장에서 하면서 나랑 관계없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태도를 대선 후보로서 보일 수 있을까?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국민들은 등을 돌립니다. 국감에서만 참 이건 할 수 없다. 그거는 이제 공무원 신분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선 후보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요. 보일 수가 없다. 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유일한 전제 조건 짧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국민의힘이 다 져버리고요. 졌다. 그리고 보궐진 그 후유증으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10% 초반대로 떨어지면 그러면 윤 총장이 밖에서 독자 세력 만들어서 빅딜을 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 되길 바라진 않죠. 바라지 않죠. 네. 반문연대의 어떤 상징으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길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낮고 아주 낮고. 그게 또 정당 정치, 민주 정치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 삼촌과 삼촌 이모를. 자꾸 그렇게 가족 관계를 호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 되기는 좀 어렵다. 계속 네.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버지를 네.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계속 삼촌한테. 그래 호영 오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오창석 평론가한테 솔직하게 네. 답변을 한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말 땡큐입니까? 윤석열 총장이 후보로 나오면? 윤나땡. 이게 예전에 홍준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낙연 당시 총리가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 러닝메이트 또는 페이스메이커를 하다가 최종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보통 이제 페이스메이커는 당내 경선을 할 때 이 두 주자 중 한 명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최초의 야당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다. 왜냐? 내년 7월까지 이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본인이 대선 출마를 안 해버리면 아이고야. 어떡합니까? 땡큐네.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강력한 대선 후보가 날아가 버려요. 나머지 사람들 중에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 올라왔다고 해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연다. 사실은 선거는 정책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인물을 비춰봄으로써 새 시대를 그립니다. 특히 대선은요. 그러니까 구시대 인물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월 후에 대선 후보를 포기해버렸을 경우에 완전히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7월 이후에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내후년 3월까지 대선 후보로서의 검증, 맷집, 정책, 공약, 개발 이런 걸 어떤 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강골 이런 성향은 있는데요. 육아 정책, 신성장 산업, 뭐가 안 어울립니다. 예. 대미 관계, 대북 관계 어울려요? 이런 얘기에 대한 메시지를요. 10개에서 최소 30개까지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뭔가 안 어울려요. 그때부터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굉장히 불리하다. 상당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남아 있어서 막 두 자릿수 유지하기를 그러니까 바라는 제가 거네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뭐 비리, 측근 비리라 이런 거랑 전혀 무관하게 예. 대선 후보로서 가장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계속. 민주당은 굉장히 준비되고 정책도 탄탄하게 준비된 사람이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권에 노무현이 될 수 있다. 노무현 후보가 그 당시에 그 드라마를 쓰면서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무현 후보는요 초선 의원 때부터 언론개혁, 재벌개혁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이 슬로건이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아하. 준비된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떨어졌다는 것이지 다른 정책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정책을 낼 수 있는 정치인의 영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을 하다 바로 나온 그러니까 거네요. 딱 똑같은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드라마를 쓰기에는 저는 정치적 내공력은 많은 사람들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 훨씬 더 정책 잘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오늘 장제원 의원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이 더 큰 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때문 아닙니까? 네, 부산 같은 쪽이죠. 네. 어쨌든 간에 윤나땡이라고 얘기는 두 분 다 비슷하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대선 앞두고 한 1년 정도 앞두고 한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지지율 나오는데 포기했던 주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방기문 전 총장님도 한때 1위까지 하고 했는데 맞아요. 뭐 포기하실 때도 사실 지지율이 그래도 10% 후반대에 높았었죠. 나왔었는데 꽤 높았었죠. 포기했고요. 네. 이 부분은 저는 뭐 제가 아까 저 긴 이야기 한 문장으로 딱 축약했잖아요. 검사 윤석열은 좋지만 정치인 윤석열은 미지수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다음 대선은 부담을 느끼고 만약에 돕는다 하더라도 네. 뭐 바깥에서 협조하고 조력하는 방향을 취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권도 한번 보죠. 지지율만 보면 이낙연 대표를 또 이재명 지사가 추월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권 내 이낙연의 대망론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일단 지금 포지션을 네. 보자면은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이 이제 이재명 지사죠. 네. 그리고 이제 여당 대통령 지지율하고 상당히 연동돼 있는 게 이낙연 대표인데 그게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사례를 보면은 차별화를 했던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뭐냐면은 빠졌죠? 전직 대통령의 임기 말에 그 인기가 매우 낮았어요. 하하. 매우 낮았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또 이제 차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연동에 있어요, 지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질 것 같냐? 레임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얘기도 있어요. 뭐 레임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4년 차에 가장 높은 40% 중후반대에 네. 이걸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다라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많은 뭐 소위 말하는 친문 계열들이 친문 지지자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게 되는 상황은 이낙연 카드로는 우리가 저쪽에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다. 못 이긴다. 국민의힘에 예를 들면 넘겨줄 수 있고 그게 누가 됐든 그러면은 전략적 선택으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야권이 질이 멸렬해서 그래서 저는 아직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가 반드시 이렇게 역전했다고 해서 대선 후보로 갈 것이냐라고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나오는 게 좋아요, 야권에서는? 근데 저는 그냥 누가 나오면 좋다를 네. 떠나서 이낙연 대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왜 그래요? 이낙연 대표는 왜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발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기자님과 의견이 약간 다른데 네. 저는 모든 대선은 다 정권 교체라고 봐요. 큰 정권 교체가 있고 작은 정권 교체가 있는데 아하. 큰 정권 교체는 이제 당이 바뀌는 거고요. 네. 작은 정권 교체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제 주류가 되는 거죠. 예컨대 친이에서 친박으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네. 모든 선거가 87 민주화 이후로 다 그런 작은 정권 교체 내지는 큰 정권 아하. 교체였고 물론 변수가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높다는 건데 네. 미국을 봐도 역대 가장 퇴임 후까지 인기 높은 대통령이 바로 버락 오바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근데 오바마의 인기는 그렇게 높았지만 결국 트럼프로 아하. 정권 교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사람 좋아서 지지하는 것과 정책적 후계자를 또 밀어주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낙연 대표는 당내 경선 어떨지 몰라도 만약에 이대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야당이 환영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긴다 경선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아하. 일단은 이낙연 대표의 지금 전략은 집토끼 확실히 지키자인데 이 집토끼의 기반도 또 약해요. 본인이 정말 진성 친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지금의 어떤 주류들은 그 지역 기반을 PK 쪽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토끼도 좀 약한 데다가 이때까지의 전통적 공식인 여당 내 야당이라는 그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건 이낙연 대망론은 언젠가 재보궐 이후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낙연 대표와 네. 이재명 지사 하나의 리스크씩 가지고 있는데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경선, 당내 경선에서 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경선에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낙연 대표는 이제 경쟁력,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최초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영남 출신의 민주당 후보는 대선 필승이다. 네. 요 얘기 누가 제일 먼저 했냐 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체적으로 김윤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허주라고 하죠, 허주. 네, 그 사실은 이제 선거에 최초의 뭐 선거 고수 구단 뭐 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영남 출신 민주당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영남의 득표, 그러니까 영남의 표수가 많습니다. 거기서 일정 정도 가져오고 호남 몰표 가져오고 수도권을 가져온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셈법인데 그거 실제로 많이 먹혔어요. 네.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이 호남입니다. 영남표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리스크가 있고 또 네. 하나는 정책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자신의 경기도에서 도정을 펼치면서 자신의 정책을 내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기도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면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이 실제 반영이 지자체 평가에서 계속 1등을 한다는 것으로 증거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 공수처 중요하다고 했지만 공수처 통과시킨 건 당연한 거예요. 엄청난 업자기라고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난 국회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낙연표 정책이 무엇이 있는가.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역 기반 정책적 분리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네. 친문인 줄 알았는데 친 이재명이었네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 이재명입니까? 저는 장제원을 지지합니다. 신장이 막 던지는 방송이군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김경수 지사 재판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최후까지는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경수 지사 재판까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대망론과 또 여권의 이낙연과 이재명 지사의 싸움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막전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